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방송,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29회 2부 시작합니다. 예, 나는 꼽살이다 호미 29회. 야, 호미 29회 1부에 오셨던 손님들보다 더 많은 그 관객들이 오신 줄 착각하시겠지만, 아까 그 떠들었던 그분들이 또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고 계세요. 감사드리고요. 카페 호미에서 29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은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유종일 박사님, 종띨님, 고기영 교수님, 곧띨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난번 1부에서는 MB의 자원 외교를 중심으로 우리 MB의 비용, 책 여러분 많이 사주셔야 됩니다. MB의 비용,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에서 엮었습니다. MB의 비용, MB각화가 과연 얼마나 많은 세금을 탕진했는가, 이걸 알아보고 있는데, 자, 2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4대강 사업, 요 얘기를 중심으로 해봅니다. 각하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보면은 요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MB각하를 다시 좀 모셔야 되는데, 저분이 MB각하께서 과자를 드시고 계시네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 네? 아니, 누나는 지금 목구녕이 지금 피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용띠리는 저 옆에서 과자를 저렇게 퍼먹고 있다니. 호미에서 파는 과자다. 자, MB각하께서 나오셨는데요. 네. 자, 대통령의 시간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MB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22조 2천억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15조 3천억이 들었다. 농림수산부와 환경부가 계속 사업을 진행해온 6조 9천억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한 해 수백 명의 인명피해와 수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내는 이런 수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됐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란다.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떤 때는 각하였다가 어떤 때는 용띠리가 나오고 막 그래요. 더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문장이 끝나질 않아, 이게. 벌써 몇 줄이야, 이게. 호흡이란 게 있는데 말이죠. 그래. 일단 각하께서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이 22조 2천억 원이 아니라 15조 3천억 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종띨님, 유종일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22조가 4대강 사업비로 들었다. 보도 만들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강 준설도 하고 그러면서 공사비로 그렇게 들었다. 그거를 알고 있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갔냐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수자원 공사에 떼냉기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죠. 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안 했어도 원래 들어갈 돈이 일부 그쪽으로 편성된 게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쪽 분야 그 토목 전문가들이나 그쪽 분야 예산을 자세히 본 분들이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아까 우리가 그 자원외교 얘기하면서도 지금까지 꼬라박은 돈만 해도 엄청나지만 앞으로도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계속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돈이 좋은 투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것도 속이 터지는 노릇인데, 앞으로 이것도 돈이 계속 더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왜 더 들어가요? 4대강 사업에? 이게 4대강이 이제 해서 이걸 하면은 홍수의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관광도 할 수 있고 좋다 그랬는데, 네. 해놓고 보니까 이게 골칫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수 피해도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수질이 엄청 악화돼가지고, 글쎄 이제 그 녹조 라떼, 네. 소위 이제 그게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또 예산 투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보호들 건설해 놓은 것들이 지금 자꾸 밑에서 이제 물이 이걸 들이쳐가지고 보들이 균열이 생기고 뭐 좀 일부 파괴가 되고 밑에서 그래서 깎이고 있다. 네, 그런 그래서 게 그거 있죠. 지금 보강 공사를 이미 뭐 많이 여러 번 한 걸로 알아요. 이제 일부 보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유지 관리비 그런 것도 들어가고 저는 이제 뭐 토목 전문가가 아니라 일일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최소한 1년에 한 5천억 정도는 이거를 이대로 유지하는 데만 해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선띠리가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4대강 사업으로 한 해 수백 명의 인명피해, 수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내는 수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됐다. 각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대강 오염을 시키는 근원적인 기초가 마련됐죠. 그 이야기하기 전에요. 그 정뜰님 이야기하시던 부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4대강 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일이라서 이렇게 많이들 까먹으셨는데 처음에 이게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됐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때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었는데 이걸 처음에 민자 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세금 한 푼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 하면 MB가 직접 한 말이에요. 이건 뭐 세금으로 하냐 민자 사업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민간 회사들이 이거 달려들까? 이게 뭐 무슨 수지가 맞다고? 그때 전능하신 MB 각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강바닥에서 나오는 골재 채취만 다 해도 그거 그래. 엄청나게 남는 거다. 모래 판다. 골재하고 모래만 팔아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 막 달려들 거다. 달려들긴 뭘 달려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추진을 했냐면 그 정부 예산으로 편성을 했죠. 그리고 명분이 뭐였냐 하면 2008년 말에 이제 경제 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그 명분으로 정부 세금을 쓰가면서 22조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고 그랬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토목학회니 이런 데 해서 뭐 공학적으로 이제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밀어붙인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정부 세금으로 다 안 되니까 그 수자원공사에 한 8조 원 정도 공기업 부채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분식 해결을 하는 거죠. 정부만 22조를 떠안으면 이게 이제 부담이 커지니까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에다가 한 8조 정도를 빚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도 이거 다 남는 장사다 그랬어요. 남기는 뭐가 남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4대강 사업 쭉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자원공사 빚이 이제 또 계속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한테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익 사업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수변 개발을 해줄 수 있는 친수구역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막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가정들이. 처음에는 국민돈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다가 국민돈 엄청 들어갔고 그걸 또 분식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업한테 또 엄청난 빚을 떠넘겼고 또 그걸로 지금 이제 계속 뭐 꼬라박은 돈이 계속 축나기 시작하니까 친수구역 특별법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공기업 부채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부채 이자만 감당해주다가 이제는 직접 수자원공사에 그 부채 원금까지 정부 세금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지금 갚아주는 법안들이 통과가 됐어요. 지금 올해부터 그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뜰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뭐 1,000억 이런 것들은 직접 이제 수자원공사 빚을 갚아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는 걸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대체로 다 공감하기로는 녹조라 때까지 생기고 수질 오염이 생기고 보가 이렇게 무너지고 하면서 장마 때 오히려 피해가 커질 가능성들도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엉터리 사업을 유지 운영하는데 또 1년에 몇천억씩 쓰는 거예요. 그 돈들이 그때 한겨레 보도한 걸 보면 6천억이 넘어요, 안에. 추산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계속 지금 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원래 그 국가 예산을 쓸 때 이제 좀 큰 돈을 쓴다 그러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통해서 이걸 하게 돼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 그걸 피해갔죠. 맞아요. 네, 그걸 뭐 4대강 무슨 그것도 특별법 해가지고 아. 이 사업은 그걸 안 해도 되는 걸로 해가지고 아예 안 해버렸어요. 이게요, 예. 이 MB가 수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내는 수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됐다. 이게 예. 포인트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홍수 피해는요, 한강, 낙동강, 영산강 본류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냐면 지류에서 납니다, 다. 근데 볼을 설치해서 본류에 물을 가득 채우면 지류가 흐름이 느려져가지고 홍수 피해가 더 커져요. 아. 근데 그게 지금 이거 연구하신 박장근 박사님이 네. 주로 주장하시는 건데 네. 홍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된 게 아니라 지류천에서 홍수가 매년 나게끔 만들어졌어요, 거꾸로. 그런 이젠 거꾸로 지류에 홍수가 나지 않게끔 또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실제로 말이죠. 네. 이 4대강 유역의 홍수 피해 금액이 2008년, 2009년, 10년, 2012년 가면서 이렇게 쭉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통계로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하신 얘기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유지 관리 얘기했잖아요. 네. 유지 관리하는 데만 뭐 5천억, 6천억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사실은 수준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걸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또 습지 이런 것도 엄청 파괴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복원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생각하면은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까 즐겨 사용하던 조 단위로 해가지고 막 써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앞으로.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들어갈 돈이. 이게 박창근 박사님 연구에 의하면 22조가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엉터리가 됐잖아요. 네. 이 엉터리 된 걸 다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6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합치면 그런 유지 비용까지 생각하면 84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원까지 해서 예, 복원하는 예, 것까지. 복원하는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일본의 사례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일본이 이제 부동산 그 버블이 91년에 붕괴를 하고 나서 92년부터 한 뭐 94, 5년까지 뭐 우리 4대강 사업 같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사업들 엄청 벌렸거든요. 그때 퍼부은 이제 토근 예산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막 토끼와 노루만 뛰노는 막 이 8차선 농로 개조해서 8차선 도로 만들고 뭐 전기 생산하지 않는 댐 만들고 막 등등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쓸 때만 돈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쓸 때는 그래도 이제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유지 관리는 중앙정부 예산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들이 많이 해요. 지자체들이 이제 끌고 와서 나중에 유지 관리 업무와 관련된 뭐 인력이며 이제 예산 이런 건 지자체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자체들이 파산을 많이 했어요. 아. 유리밭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우리가 기억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꼴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슷한 꼴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그러네. 들어갈 뿐만 아니고, 각 이게 전국 지자체에 거의 다 걸쳐 있잖아요. 근데 지자체들이 지금 뭐 재정 자립도도 사실 굉장히 낮은데, 낮고. 또 굉장히 빠른 조치상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복지 지출 수요도 지금 어쨌거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쓸 돈들이 이렇게 모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데 정말 엉터리 사업에 이걸 계속 유지 운영 비용을 써보세요, 이게. 계속 재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아까 MB의 비용에서 자원 외교로 날린 돈, 또 앞으로 날릴 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공사 얘기했었잖아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또 이번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얘기까지 이렇게 우리 세금을 지금 이제 쏟아붓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 최양락 씨 유행어가 생각이 나는 건 뭐야? 나는 봉이야. 여자가. 뭐 공사가 봉이야. 이런 느낌도 있고. 이거 아까 우리 약간 뭐 이렇게 소개하면서 커미션 먹는 거 이런 거 우리 아까 선띠리가 얘기했는데 이게 담합이라든지 비리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근에 좀 드러난 게 좀 있지 않나요? 종딜님? 이거는 사실은 뭐
그 입찰 담합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뭐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까지 해가지고 그런 저 형사 처벌까지 사실은 됐죠. 그게 이제 4대강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4대강 입찰이 4대강 사업 입찰할 때요. 그때 이게 이제 우리 낙검사에서도 몇 번 떠들었던 게 그 턴키 방식으로 이렇게 입찰을 했어요. 턴키. 네. 그래서 이제 턴키가 뭐였지? 턴키라는 지금 좀 새로 건 이제 들으시는 분. 계속 설명을 그 해야 돼. 지금 몇 번째야 도대체? 공공사업 이제 뭐예요 입찰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턴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그냥 뭐 그 정형화된 시설물 이런 걸 이제 딱 그 건설업체가 지어주고 주문한 사람은 공장에 이제 키만 돌리면 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래서 이제 턴키인데 원래 의미는 그렇게 붙여졌으나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서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고요. 그냥 대기업들이 설계를 명목으로 해서 설계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큰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몇십억씩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떨어지면은 작은 업체들은 그거 몇 번 하고 나서 이렇게 뭐 낙찰을 못 받으면 수주를 못 하면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큰 뭐 위기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그 설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그걸 이제 진입장벽으로 해서 상위 한 6개, 10개 정도 업체들이 이제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제 담합 입찰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삼성이 한번 먹었다가 현대가 한번 먹었다가 SK가 한번 먹었다가 이런 식으로. 4대강 사업이 거의 공구별로요. 다 그렇게 나눠서 이제 이 입찰이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한 뭐 1단계 사업에서만 뭐 3조 원 가운데 대략 제가 그때 추산해 보기로는 3조 원 가운데 거의 한 4, 5천억이 담합으로 이미 안 써도 될 돈을 썼다. 이런 식의 이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있었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제대로 처벌이 안 됐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저 이명박 정부 그때 동지상고 출신 사장들이 있는 건설업체들이 대규모로 이제 거기에 끼어서 들어갔죠. 뭐 그런 이제 일들도 있었죠. 그렇다면은 4대강 사업으로 공기업의 부채는 얼마나 늘었을까?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부채가 한 9조 정도 늘었던가요? 예. 네, 정확한 수준 아마 수자원공사도 그렇고요. 뭐 MB 정부에서 뭐 이 자원외교에 동원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건설 시장 부양한다고 이제 동원된 그 건설 쪽 공기업들 이런 쪽이 제가 쭉 그 재무제표 한번 다 그려보니까 거의 다 2배로 늘었어요. 2배. 2배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말 때 한 뭐 100이었다고 그러면 이명박 정부 말 또 박근혜 정부 초기 때쯤 기준으로 하면 거의 부채가 2배씩 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계산을 네. 최근에 해봐서 네, 네. 그 정확히 정확하게 아는데 네. 참여정부 말에 그게 그러니까 2007년 말이죠. 그때 공기업 부채가 249조. 그런데 MB 정부 말에 2012년 말에는 정말 놀랍게도 정확하게 그것의 2배, 네. 498조. 네. 이 숫자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249 곱하기 2 하면 498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잊어버려요. 아니 그리고 신기하게도 진짜 주요 공기업들의 부채가 거의 다 2배. 다 2배씩 그렇게 됐어요. 희한하다. 그럼 누가 이득 봤어? 4대강 사업으로? 아니 그 어둠의 세력들이 받겠죠. 누가 챙겼을까? 형제 사기든가 40인의 도적. 뭐 건설회사들도 좀 뭐. 건설회사. 우리나라의 토목공사라는 게 리베이트라는 게 거의 관행처럼 돼 있거든요. 네. 그 리베이트를 받은 거는 공사를 맡기는 발주 주는 쪽이니까 그건 정부 쪽 사이드죠. 리베이트는 이럴 때 먼저 준다면서요? 이렇게 큰 그 공사 같은 걸 할 때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요? 예 있어서 받아보셨나 리베이트요? 저는 못 받아봤는데 네네. 주는 거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이 교수를 하기 전에 예. 국내 굴지 CEO? 대기업에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리베이트를 준다는 거는 알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사례 중에 이제 뭐 어떻게 여러 예를 가지 들면 방식이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예,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사 대금이 예. 한 3천억 정도면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4,500억을 지급해요. 그 1,500원 뒤로 돌아옵니다. 다시. 아, 예, 이런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면 공사한다는 거는 알아요. 서로 간에. 근데 그거보다 더 주는 돈은 다 돌아오는 돈이죠. 그러니까 선으로 리베이트를 줄 수도 있고 돌아는 오는데 예, 뒤로 후로 나중에 줄 수도 있고. 아하, 예, 그렇구나.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기업들이 이득을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리베이트를 먹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그렇죠. 예, 그게 아까 말한 어둠의 세력들. 네, 40인의 예, 도둑들. 40인의 도둑들, 용감한 형제, 네. 뭐 이런 거죠. 거기서 이것저것 받아먹은 뭐 동창분들도 계시고. 근데 40인의 도적이 아니라 40마리의 슬축이 아닌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한참 해먹은 우리 동지상고 멤버들이 연말이면 모여서 이 노래 부른다지 않습니까?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여허 일만 친구야. 영일만 친구라는 노래가 실제로 만들어진 배경은 최백호 씨의 노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 좌절되고 나서 바닷가에서 조그만 집을 짓고. 예. 이렇게 서울의 네. 봄을 비롯해서 하여간 민주화가 이게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좌초되니까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낙향을 한단 말이죠. 그때 영일만 친구도 그 중에 한 명이었나 봐요. 힘내라. 여기서 좌절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노래가 이제는 동지상고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뭐 이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돈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축배가 돼버렸으니 뭐 처구니없는 일이죠. 저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 네. 김민기 선배 그 친구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것도 영일만인지 모르겠지만 그쪽 포항 어디 그쪽 저 놀러 갔다가 물에서 사고가 친구 나가지고 어떤 노래죠? 검푸 바닷가에 아, 비가 내리 좀 하시네요. 아니 하긴 뭘 해요 지금 서로 막 치켜 세워주고 진짜 민망해서 못 보겠네 내가.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저 기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요. 아니 이게. 그 친구가 모두 다 얘할 때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 그 노래 아니에요. 그 친구가 죽었어. 그래서 올라오는 기차에서 이 노래를 줬다는 거야.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하는. 네. 아유, 그래요. 진짜 모두가 아니라고 그럴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거 돼야 되는 건데. 쓴소리도 달게 들어야 되는데. 지금 종딜님. 네.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게 84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장난이 아니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 정부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입장은 뭐예요? 그냥 놔두. 이게 정말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심초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렇죠. 어쩌다 유종일 박사님이 종딜님이 아니 어쩌다가가 아니고 저는 진짜.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정부가 잘 돼야지 우리 국민이 편안하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럼요. 특히 이제 야당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못 되면은 그 반사 이익에 기대는 이 나쁜 버릇 때문에 야당이 또 계속 아유. 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좋은 말은 참 많이 했어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창조경제, 뭐 통일대박, 뭐 온갖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되는 게 없단 말이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쭉 봤어요.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가장 그래도 국민들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전두환 은닉재산 추진이야. 네. 물론 그걸 하던 최동욱 전 총장은 쫓겨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면 좀 국민들을 위해서 이 MB 이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낱낱이 밝히고 이걸 좀 잘못된 것들을 척결하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는데 이게 안 그러더라는 거죠. 네, 특히 지금 뭐 자원외교 국정조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아까 우리
고딜님이 얘기했지만 이 4대강 관해서 4대강 사업 조사위원회라는 게 꾸려졌는데 처음에 그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 정말 객관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문제점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대안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이걸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딱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이건 정말 저는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안 되겠다. 이거를 박근혜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국민들이 나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또 책 사보시는 여러분들 국민들이 더 각성하고 더 열심히 파헤치고 여론의 압력도 넣고 해서 정말 반드시 이걸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요. 예. MB의 비용 이 책이 참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방대해서요. 우리 나는 꼽살이다에서 전부 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MB의 비용이라는 책을 한 권씩 다 사서 과연 우리 세금이 어떻게 새고 있는지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 세금이 새 나가지 않게 앞으로 어떻게 또 좀 감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건지도 관심을 좀 가져주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야당 의원들께서 부자 감세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시정을 좀 요구합니다. 부자 감세는 그대로 두고 서민 중산층 정세로 국민의 지갑을 텅비게 하는 정부 여당에 맞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일대 벽돌입니다. 저는 여기서 부자 감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얼마 전에 재분하네요.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가 세금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가 MB 각하가 이 문제의 책임이 크다. 이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길님. 네. 지금 세금 정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번에 이제 그 MB 정부 연말정산 들어서. 파동 때문에 네. 뭐 지금 정부가 갈짓자 행보 왔다 갔다 하고 뭐 나라가 들썩들썩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담배 우리 지금 여기 앉아서 방송하시는 분 중에도 흡연하시는 분이 있던데 담배는 뭐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저도 과거에는 좀 애연가였습니다만 담배값이 이제 급격하게 또 인상이 돼서 많은 서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거 외에도 알게 모르게 서민 증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MB 때 부자 감세한 그 여파를 그리고 아까 우리 선딜님이 지방재정 넓히도 언급했는데 지방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MB 정부의 그런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냥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복지 국가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뭐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 복지 지출이 최하인 나라인데 네. 이거 늘리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세금 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세 부담률을 또 갑자기 올리면은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경제 무리도 가니까 서서히 올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거치면서 조금씩 그 조세 부담률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MB 정부에서 이걸 한 2% 확 내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복지국가 하겠다고 해놓고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상황이 이게 사실은 MB가 다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담배값이 왕창 오르고요. 연말정산 파동이 났고요. 그러면서 여론이 들끓었는데 서민만 털지 말고 법인세도 올리고 불로소득 과세도 강화해라. 근데 정부 여당은 요지부동이고요. 법인세 인상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안 된다. 우리 고딜님. 예.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대기업 임원도 하셨잖아요.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의 투자 의혹이 저하돼서 오히려 경제에 좋지 않다는 게 자꾸 정부가 하는 논리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면 한국이 경제가 제일 잘 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못해야 되고 유럽은 폭삭 주저앉아 있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법인세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디가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이 법인세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세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자체가 투명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네. 3년 후를 얼마나 일관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처럼 세제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정책이 자꾸 조변석교로 바뀌고 이런 나라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렵죠. 이게 사실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지 세금 문제가 이렇게 첫 번째 이유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각국이 법인세 내리기 경쟁 중인데 왜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냐? 그거는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그랬잖아요. 네. 워낙 높았던 나라에서 이게 부담이 된다. 좀 낮추자 하는 얘기하고 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서 높이자 하는 얘기는 다른 거죠. 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종필.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하가 지난 한 1980년부터 그 이후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법인세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예. 그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번 지금 법인세가 내렸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간보다 좀 낮은 편이다 하는 거고 왜 자꾸 내려가냐 그게 좋은 거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자본은 자꾸 이제 그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자본아 딴 데 가지 말고 우리나라로 와라. 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법인세는 자꾸 내려가는 그런 압력이 생기고 네. 노동은 그렇게 우리가 이 나라에서 취직하기 힘드니까 미국으로 가자. 프랑스로 가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은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노동에 부과되는 세금은 올라가고 이게 전반적인 그 세계화에 소위 우리가 뭐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때 네. 일어난 어떤 경향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점점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런데 세금은 점점 작게 내고 그리고 그 중산층, 노동자 계층 이쪽은 소득은 정체하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실업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 때 보면은 한편으로 세금이 자본에서 노동으로 세금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한다 그래서 노동자를 쉽게 자를 수 있어야지 마음 편하게 고용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책을 우리도 열심히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경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최경환 부총리도 임금을 인상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바마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노동자들 좀 더 보호하고 임금도 오르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물건 살 돈이 있고 물건이 팔려야지 투자를 하지 물건이 안 팔리는데 세금 깎아준다고 투자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노동시장 유연하게 만들었더니 우리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많이 늘어났습니까? 자꾸 없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흘러간 옛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해도 경제가 안 살아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하던 얘기하고 굉장히 다른 임금이 올라야 된다. 최저임금을 올리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이 소득이 국민들 주머니로 가도록 중산층 서민한테 소득이 가도록 그것을 하는 것이 진짜 경제를 살리는 거고 투자를 진작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예. 재분배거든요. 복지 제대로 그렇죠.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돈 남는 데서 걷어야죠. 법인세 인상하는 거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결정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늘 뭐 듣는 얘기 법인세 올리거나 그러면 좀 싼 데로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기업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재미들을 보는데 빠져나가 협박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선상에서 내가 여기 투자할까 저기 투자할까 하는 그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그럴 수는 있어요. 한두 네. 개가 아니라 뭐 10개가 그런다 칩시다. 그 효과가 얼마냐 하는 것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 효과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수가 살아나면은 여기서 물건 팔리면은 여기서 투자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수많은 얘기 중에 지금 갑자기 떠오른 얘기 하나 합시다. 그 핸드폰 가격 관련해 가지고 막 뭐 얘기 나올 때 우리나라는 무상수리 개런티인가 뭐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1년 해주는데 다른 나라에서 2년 해준다. 네, 네. 뭐 그런 거 나온 적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게 우리는 호갱이냐. 왜 내가 2년만 아는 최신 했구나. 용어가 호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써먹는데 우리는 호갱이냐? 왜 남들 외국에서는 2년인데 국내 기업이 국내 소비자는 1년이냐? 그랬더니 외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이런 거예요. 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한민국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거 가라고 해도요 절대로 쉽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좀 보완을 할게요. 일단 손길아. 법인세 수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우리가 아까 이제 고딜님도 말씀하셨는데, 법인세를 일정하게 내리는 움직임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나라는 40%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몇 %포인트 내리고 이런 거였는데,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5% 되던 걸 뭐 3%포인트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대 있다가 내리는 나라들하고 20%대 이미 낮은데 거기서 더 내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2008년 경제위기로 법인세율을 내린 나라들 제가 이렇게 쭉 한번 OECD 그 34개국 쭉 늘어놓고 이렇게 봤더니 법인세율 내린 나라 중에 우리가 4번째로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낮은 나라가 다른 나라도 내려 이러면서 내리는데 제일 많이 내리는 축에 4번째에 속한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그 OECD 법인세율 자체만 놓고 보면 OECD 중간에서 약간 낮은 수준인데,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하면 크게 두 부류인데요. 과거 동구공산권 국가 아니면 도시국가형 나라예요. 그러니까 동구공산권 국가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서방에 이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내렸던 거고, 또 한쪽은 뭐 아이슬란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가 한 400만, 500만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내수 규모가 충분치 않으니까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 뭐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나라들 중에 상당수가 2008년 경제위기 때 이 자산 거품 빵 터지면서 막 은행 위기도 겪고 금융위기도 겪고 또 정부 이제 채무 위기까지 이제 발생하고 뭐 그랬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세율을 막 무조건 내려서 이렇게 뭐 경쟁적으로 내려주고 그러는 게 정말 능사냐? 능사가 아니라는 게 이미 다 입증이 됐는데도 지금 우리는 아까 정뜰님 말씀하셨지만 흘러간 옛날 노래를 지금 계속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살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하는데 아프리카 난민 보고 야, 저 봐라. 미국, 유럽 사람들 다 다이어트 하지 않니? 니들도 다이어트 해라. 뭐 요런 꼴이라는 그런 거 말씀. 우리 작가가 순간적으로 조금 관련해서 잠깐만 이게 이제 한 가지 꼭 더 추가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네. 한 나라에서 그 나라 전체 소득의 몇 % 정도를 소득세로 걷느냐, 몇 % 정도를 법인세로 걷느냐, 그러니까요. 몇 %를 뭐 소비세로 걷느냐 이런 거를 따지잖아요. 그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법인세로 걷는 부분이 퍼센티지가 많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지 않다. 정부가 항상 이걸 내세요. 그러니까 예. 법인들이 사실은 세금 부담을 많이 하는 거다. 딴소리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실제 세율을 보면 우리가 선틀도 얘기하고 뭐 고틀도 얘기했듯이 법인세율도 낮은 편이고 또 그것도 명목적인 세율이지 여러 가지 조세 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효세율은 더 낮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율은 낮은데 실제로 내는 세금의 포션은 크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법인들이 우리 전체 국민 소득에서 가져가는 그 소득 비중, 그게 기업 이익이죠. 네. 그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쪽으로 대기업들의 이익으로 국민 소득이 딱 몰려가고 있고 국민들은 점점 이렇게 그 소득이 위축되고 있다. 이 현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 이제 국민소득 가운데 이제 이 법인이 가져가는 가처분 소득, 그다음에 가게가 가져가는 소득, 이거 이제 쭉 따져보면 법인이 가져가는 소득은 한 500% 늘었거든요. 가게가 가져가는 건 한 150% 늘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그거밖에 안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금 증가한 규모도 비율도 법인이 소득이 500% 늘었으니까 세수 비중도 한 500%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득은 엄청 늘었으나 세율을 계속 낮춰주니까 소득에 비례한 정도로는 지금 세금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 비중은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기업들 그 세금 내는 주체들의 부담을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 OECD 통계도 뭐냐 하면 그냥 GDP 대비 세수를 어디서 걷고 있느냐 이걸 비교하기 위한 통계인데 그걸 자꾸 이제 기업들 법인세 부담이 높다 이런 식으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세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삼아서 세 분 우리 지식인께서 지식인 그러니까 네이버 생각이 나네요. 세 분 지식인과 한 저질. 아니 이제 우리 저 MB께서는 무식인. 반론권 차원에서 MB께서 한 말씀 하셔야죠. 뭐 안녕하십니까 엠비입니다. 뭐 다 쓰레기다. 4대 강물에 다 침례를 시켜야 된다. 자, 마무리 삼아서 우리 종딜님부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정부 정책이라든지 내 세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뭐 갑자기 거창한 결론을 내리려니까 좀 그런데. 뭐 거창하지만 거창하지 않은 우리 마음에 와닿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자조적으로 우리가 뭘 잘 잊어버린다. 금방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금방 또 식어버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 과거에 잘못된 것을 좀 정확하게 짚고 그 매듭을 짓고 벌할 것은 벌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넘어가고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건 뭐 좀 이거 나쁜 놈이야 뭐 하고 욕 좀 하고 어떻게 하다가 용두사미로 또 끝나버리고 넘어가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돼 가지고는 우리한테 좀 이 자리에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네. 이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이상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MB 정권이 남긴 여러 가지 그 해악, 이 잘못된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전범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을 더 철저하게 짚고 반복하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역사의 과정 중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음에도 어물쩍 넘어갔던 일들이 지금 와서 우리를 얼마나 뼈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예,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고딜님, 고기영 교수님. 예. 네.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편에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엄청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그나마 이 정도까지 살게 됐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문제가 너무 많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문제가 많이 꼬여 있는데 이 가장 그 근본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스스로 잘못된 거를 제대로 응징하고 책임을 물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검은 세력들 이렇게 마음 놓고 나쁜 짓 하기 좋은 나라가 드뭅니다. 자원내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 명령이라 하지만 이게 잘못된 결정을 해서 대단히
엄청난 손실을 나면 언젠가는 내가 책임을 지겠구나 했으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양간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뒤늦게나마라도 우리가 제대로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둠의 세력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럴수록 나라는 점점점 힘들어지고 정책은 엉망이 되고 그 모든 고통은 결국은 서민들한테 돌아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밝은 미래를 우리 미래 세대한테 넘겨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차려서 잘못된 거를 제대로 밝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하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B의 비용을 쓴 의미도 그런데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는 없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MB의 비용이라는 이런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이런 책을 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띠리.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잖아. 우리가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돈이 들어가야 되고 내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고 쓰여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감시를 하고 도대체 우리는 국민으로서 진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제가 예전에 세금혁명당을 했었는데 이걸 부활시켜야 되나? 세금혁명당 지금 뭐예요? 세금혁명당은 약간 개점 휴업 상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세금혁명당이 세금을 못 내서 선대인 경제연구소로 지금 이제 바꿨습니다. 사실 정부나 정치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국민이라도 각성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은 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지 또 너무 오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 우리가 지자체에서 엉뚱한 예산 쓰는 거 그런 거 언론에라도 고발을 하고 또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 이렇게 좀 후원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이런 노력들을 국민들이 하라고 하기 전에 사실은 정부와 공무원들만 좀 제대로 움직여도 진짜 많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원외교를 할 때도 그 엄청난 돈들이 흥청망청 쓰여질 때도 물론 상부의 지시와 압력이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거대한 조직 속에서 거의 단 한 사람도 제대로 그걸 제동을 걸고 나 이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이거는 물론 먹구멍이 포도청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심하다 이거. 그래서 제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국민들 각성해 국민들 수준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진 사람들이 조금만 제대로 더 행동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단원고 2학년 2반 박혜선 엄마 임선미입니다. 제가 우리 혜선이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울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혜선이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 한겨레 신문에도 썼는데 눈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가슴앓이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7살 때부터 안경을 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아침마다 우리 혜선이한테 편지를 쓰는데 눈도 밝게
마음도 밝게 명랑공주로 살아라. 항상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끝맺음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혜선이가 좀 연약한 아이예요. 좀 몸무게도 물론 이제 50kg 넘은 적도 없거니와 이제 마음도 되게 여려가지고 되게 성격도 아빠 닮아가지고 애 아빠가 그래가지고 되게 혜선이 안쓰러워했어요. 이뻐하면서도 이제 본인을 닮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성격이 똑같다는 걸 아니까 되게 안쓰러워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연약해가지고 상처도 잘 받고 누구한테 상처를 주지는 못하면서 받기만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항상 하는 말이 혜선이는 똑같이 하는 말이 다들 제가 물어보면 배려심이 많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저는 배려심 많았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남을 배려하려면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어쨌든 마음은 안 좋더라고요. 항상 저도 이제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어린이집에 이제 3시에 끝나고 얘는 4시에 수업이 끝나면 이제 금요일 날은 거의 야자를 안 하니까 이제 중간 지점으로 항상 나오라 그러거든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가면은 딱 지가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엄마 이거 힘들었지 애기 보느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말로 애교 표현은 못해요. 오히려 혜원이가 큰애가 하는데 얘는 그냥 행동으로 그냥 카톡 같은 것도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 그래서 그 음료를 제가 지금 못 먹어요. 그 음료만 보면 우리 혜선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음료를 아직도 못 먹고 있고 우리 혜선이는 이제 5월 4일날 돌아왔는데 제가 안산에 있을 때 돌아왔어요. 평목항에 있을 때 제가 계속 지키다가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안산에 와 있으면 돌아올 거 하고 왔는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새벽 미사 6시 미사를 보고 딱 그날 일요일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한이 되는 게 제가 우리 혜선이 얼굴을 못 보고 보냈어요. 그 평목항에 돌아오는 것도 3시에 돌아올 때도 맞이하지 못하고 19일 만에 왔는데도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나는 보려니 했는데 입간할 때도 보여주지도 않았고 임의적으로 그쪽에서 처리를 했고 원래는 혜원이가 지금 우리 큰애가 지금 실용음악 보컬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노래를 얘가 더 잘하거든요. 얘가 더 잘하는데 언니가 그걸 하니까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여행 가기 얼마 전에 자기는 이제 문예창작과를 갈 거라고 그러더니 엄마 문예창작과는 좀 폭이 좁대.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또 누가 뭐 동국대 국문학과가 괜찮다 그랬나 봐. 그래서 동국대 국문학과를 갈 거야 나는 엄마. 그래서 야 동국대 국문학과를 누워서 가진 않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동국대 국문학과 절대로 못 가 해서 나는 엄마 수학여행 갔다 와서 내가 열심히 경발교에 그러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네 담임 선생님이 1학년 때 담임, 2학년 때도 담임이 됐거든요. 이제 같이 가셨는데 우리 혜선이를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좋으니까 자기는 이제 작가도 하면서 국어 선생님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저희는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배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저는 지금도 텔레비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보거든요.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우리 혜선이 그 글에 대해서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고 시체팔이라는 말. 난 그 말 듣고 진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역지사지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한테. 당신이 이 입장이면 어떻게 했을지 그걸 한번 생각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다오. 막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당신 자식이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좀 생각해보고 끝까지 뭐 가자. 저는 끝까지 가자 이런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국민들은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주체가 돼서 가야 되는 거지 뭐 잊지 말아주세요. 뭐 저는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대신 역지사지로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태클은 걸지 마라 이거죠. 배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선체 인양을 온전하게 해서 우리는 진실 밝히는 게 첫 번째거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되거든요. 진실 밝히는 게 첫째지 배보상은 저는 아무리 진실이 안 밝혀지면 전 배보상은 안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왜?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들 만났을 때 너네 이러이러해서 그랬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뭔가 떳떳한 정확한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랬대 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무조건 인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양을 안 해준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간담회 다니면서 보면 우리들이 배를 사가지고 인양을 하자 이러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 편인 분들도.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좋은 사람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한테도. 그냥 우리가 피해자지 가해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왠지 가해자가 된 느낌이거든요, 지금. 근데 저희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거, 저희는 피해자라는 거, 그것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장훈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300일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는 아직도 침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의라는 글자가 마음속에 있다면 꼭 책 읽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절대 지치지 않고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세월호 작가 기록단이 기록한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집. 함께 읽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비. 오늘 누나는 우리 MB 각하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뒷표지에 있는 한마디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MB 나오셔서 네네 얘기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MB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렸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오늘 띨띨이들 얘기 듣고 보니까 쉬지 않고 달리긴 하셨는데 뒤로 달린 것 같은 그런 그 느낌. 알고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각하는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때려 부수고 콘크리트 올리면 돈 벌었던 1970년대를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막대한 세금을 탕진해서 나라의 미래를 흔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희가 MB의 비용 이런 책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책을 꼭 사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흉내 안 나네. 오늘 시간 내주신 유종일 박사님, 고기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보면 볼수록 속 터지고 열불 나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가 없기 위해서 MB의 비용 꼭 보시고요. 정말 복지 포퓰리즘, 세월호 인양, 세금 낭비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이 책 보면 그런 말 쏙 들어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십조의 세금을 낭비하고 탕진하고 자기 주머니 챙긴 사람들, 이 사람들 고막이 터질 정도로 우리 모두 세게 외쳐봅니다.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